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산성우의 생성까지 했고요. 이 부분까지 했죠. 지난 이 페이지까지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산성우의 영향, 산성우가 내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대충 지난 시간에 산성우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기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소음이 나는데요. 자, 산성우의 영향은 천연수를 일반 자연수죠. 자연수를 산성화시킴으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했어요. 물이 산성화된다는 거죠. 산성우가 심하게 내릴 경우에는 그리고 물이 오염된다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산성우는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또한 토양 내 영양염료의 용출로 식물이나 산림에 대한 피해가 크다. 토양 내 영양염료의 용출로 인해서 식물체가 생장하는데, 물론 식물체의 잎에 고농도의 산성우가 내릴 경우에도 피해가 심각하지만은, 이 산성우가 토양층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토양 내로 스며들면은 토양 내 영양염료가 용출돼가지고 식물체의 무기염료 흡수, 즉 무기양분 흡수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전체 숲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스크랩한 그 신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숲이 산성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그 현장을 사진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산성우의 원인과 영향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이 산성우의 피해를 줄이려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여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이 이산화황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데는 무엇 때문에 배출된다고 했어요? 특히 화석연료, 석탄이라든가 석유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이런 이산화황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이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들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산성우라고 했죠. 대기 오염을 줄이려면 연료 전환이나 배기가스 탈황, 탈질소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연료 전환, 이산화황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되지 않는 쪽으로, 예를 들면 전기는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떼는데 조금 덜 나오겠죠. 근데 전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력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는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이산화황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기여를 하겠지만은, 화력발전이 아닌 수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또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산화황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겠죠. 그래서 발전 시설에 발전 시설 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뭘로 사용하냐, 또 발전 시설의 그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굴뚝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데, 그 굴뚝에다가
또 굴뚝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다가 탈황시설, 탈질소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즉 대기 오염의 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산화황이라든가 아질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이 덜 돼가지고 산성호에 영향을 덜 미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비용 상승, 시설 투자와 국민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의지,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국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공장에서 오염 저감 장치를 만들 때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산 단가가 높아지겠죠.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또 소비자가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소비자가가 조금 높아지는 것도 국민들이 양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비용 상승이죠.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시설 투자에 의해서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좀 오염이 되더라도 싸게 물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비용을 더 좀 부담하더라도 깨끗하게,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내가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라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투자는 당장 비용 증가를 뜻하나 국민 복지, 건강 차원까지 고려하여 그 투자 규모, 시기, 우선순위 선정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환경을 환경 정화, 환경 을 깨끗하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투자를 하더라도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기 우선주기로 내가 편하게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이런 현명한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죠. 국가 정책에서도 이런 현명한 판단이 안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죠. 뭐 4대강을 막아가지고 수지를 오염을 시킨다는 것들도 많은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정자가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적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 시기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큰 경제적인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됐죠. 이와 같이 산성호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느끼지 않지만 이것이 누적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이제 산성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호르몬,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즉 이것을 이제 풀어서 쓰면 내분비 교란 물질이다. 내분비 교란 물질. 그 우리 인체 내 내분비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내분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 이 신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고혈당, 고혈압 이런 것들도 내분비계하고 아주 관련이 깊죠. 그런데 이 내분비 물질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또는 오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다. 이 환경 호르몬이 과거에는 환경 호르몬이 뭐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많이 흡수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문제가 생기더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DT는 살충제의 일종입니다. 지금은 생산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DDT가 우리 인체 내에 흡수되면 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DDT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고, 우리 민가에서 국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죠. 과거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살충제로서 DDT를 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밀가루같이 하얀 살충제인데요. 분말형 살충제인데요. 근데 지금은 실험용으로밖에 쓰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기염속의 농약. 우리가 쓰는 많은 농약 중에 많은 부분이 유기염속의 농약이 있다. 제초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살충제도 마찬가지고, 살균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라고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PCB, 이거 이제 줄여서 폴리크로네이티드 바이페닐, 이것을 줄여서 이제 PCB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합성 유기 화합물들,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 잔류성 농약 사용. 잔류성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냐? 농약을 썼는데 이것이 농약이 잔류가 된단 말이에요. 잔류가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경우, 예를 들자면 봄철에 쑥을 많이 캐죠. 쑥떡도 해먹고 쑥국도 끓여 먹고 향이 참 좋죠. 어린 쑥 잎을 따가지고 이런 쑥떡이라든가 쑥국을 끓여 먹으면요 맛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쑥을 어디에서 뜯었냐가 문제입니다. 기존에 제초제를 많이 사용한 그 땅에서 나온 쑥을 뜯었을 경우에는 이 쑥이 제초제로부터 잔류된 성분을 흡수했다. 그 쑥이 제초제를 흡수했는데, 그 흡수한 쑥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제초제의 잔류 농약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초제는 토양에다가 뿌렸을 때 약 3년 정도 잔류가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짓는 밭 주변에 쑥이 많이 자라는데, 농사 짓는 밭 주변에서 쑥을 뜯어다 먹으면 이와 같이 잔류 농약을 우리가 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쑥은 뜯어 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비닐. 요즘에는 그 비닐이 분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환경 호르몬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닐 사용을 많이 억제하고 있죠. 그 비닐 사용을 억제하는 차원이, 우리 과거에는 마트에 가면 비닐에다 다 담아줬잖아요. 무료로. 근데 지금은 비닐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마트에서 비닐을 돈 주고 팝니다. 돈 받고 팔아요. 돈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 몇십 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주부들은 그 사용을 안 치겠죠. 근데 그 몇십 원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비닐을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비닐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들도 굉장히 많은 옛날에는 떡집에서 사 먹을 때 비닐로 안 싸줬잖아요. 빵집에서 빵 사 먹을 때 비닐로 안 싸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비닐로 싸주잖아요. 비닐이 열을 받았을 때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어렸을 때는 몇십 년, 50년, 3, 40년 전에는 이 비닐 사용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닐보다는 종이 사용을 많이 했죠. 종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제품들을, 상품들을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비닐로 다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닐과 접촉하는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을 저절로 많이 흡수하게 되더라. 이와 같이 비닐 일회용품 사용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할 때도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발생이 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탄 음식 먹지 말라. 탄 음식 먹으면 암 발생한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건 바로 뭐야? 이 환경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배출을 한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페트병, 플라스틱으로 된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두었다 드시죠. 그런데 이 페트병과 뜨거운 물과 접촉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이 없이 꼭 페트병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전자로 물을 끓여가지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페트병을 이용하지 않고 유리병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우리 인체에는 환경 호르몬 흡수가 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인간이 많이 흡수를 할 경우에는 인체 미세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생리 대사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체 미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인체 미세 조직이 바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인류의 격변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인류의 격변. 자, 그러면 인류의 격변이 인체 미세 조직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런 것들이 인류의 격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성 주기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써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제 다 읽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아마 확대를 시켜갖고 보면은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나무집 담벼락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 손으로 물건을 잡고 용변을 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요즘 젊은이들은 정력이 떨어져 큰일이야.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일본에서 도쿄에서 사는 청년들하고 규슈에 사는 청년들하고 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쿄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이 수도죠. 일본의 수도고 수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큐슈는 뭐 지방이죠. 지방인데 양쪽에서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조사를 해봤냐? 정액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액. 한번 사정했을 때 그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의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자의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도쿄에서 사는 청년들의 정자의 수는 약 6천만 마리, 한 번 사정할 때 6천만 마리가 되고요. 구주에 사는 청년들은 한 번 사정했을 때 약 1억 2천만 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천만 마리하고 1억 2천만 마리면 더블이죠. 두 배인데 그러면 이제 가입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정자의 수만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정자의 충실도는 더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축산에서 소가 사정할 때 나오는 정액을 갖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사정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정자의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설명을 하려는 게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올챙이 같이 생겼잖아요. 정자가 우리가 올챙이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올챙이 같은 우리 정자가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정상적인 올챙이 같은 모습이 아닌 꼬리가 없는 정자도 있고 꼬리가 좀 짧은 정자도 있고 근데 사정했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떤 정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는 반면에 어떤 정자들은 힘이 없어 비리비리 한 정자들도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쿄에 사는 도쿄의 정자라고 합시다. 도쿄의 정자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자의 활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가입률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정자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 확률은. 자, 우리가 아까 산성우에 대해서 배웠죠. 산성이 균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그 정자도 아주 미생물이죠. 아주 작은 미생물이죠. 이것도 산에 굉장히 약합니다. 산에 굉장히 약한데 우리가 그 성관계를 할 때 여자의 지렉은 산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산성을 띠고 있냐? 여자의 질 속으로 어떤 병원균이 침투할 때 이 병원균을 죽이거나 막기 위해서 산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부관계 또는 성관계를 했을 때 사정을 했을 때도 이 정자를 엄청나게 많이 죽인다는 거죠. 시원치 않은 정자는 빨리 달려가가지고 난자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시원치 않은 정자는 난자 있는 데까지 가지도 못하고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난자까지 가는 정자, 가장 빠른 정자가 성공을 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 정자의 수라든가 정자의 충실도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가입률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을 많이 흡수하면 정자의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자의 충실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자,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멸망하겠죠. 인류는 멸망하죠. 그래서 바로 인체의 미세 조직, 여기 인체의 미세 조직이 뭐요? 정자, 정액이죠. 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자도. 여기 이제 정자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했습니다만, 난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못 찾아봤기 때문에 못 올렸는데요. 이 인체 미세 조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미세 조직이 아기를 못 낳게 하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기를 못 낳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요인, 아주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우리 세대라든가 우리 다음 세대라든가 우리 다음 세대 같은 이게 짧은 몇백 년,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인류는 멸망하지 않겠지만은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인류가 완전히 멸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이 있는가 봐요. 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사서 볼 예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또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파월 장병들의 고엽제 환자들이 있습니다. 파월 장병들, 월남전에 참여했던 우리 국군 아저씨들이 월남에서 전쟁터에서 뭘 많이 맞았냐? 고엽제를 많이 맞았어요. 그 고엽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제초제나 똑같습니다. 제초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을 꽂자, 이파리 엽자, 하여튼 제품을 때 세자, 잎을 마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제초제 아닙니까? 그래갖고 죽이는 거죠. 월남전에서 베트공들을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이 베트공들이 그 밀림 속에서 게릴라전을 치르는데, 그 베트공들을 잡기 위해서 밀림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비행기로 싣고 올라가 가지고 투하를 시킨 거죠. 근데 그 고엽제를 공중에 올라가서 확 뿌릴 때 지상에 있는 우리 국군들이 고엽제를 밑에서 다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월남에 가면 엄청나게 덥잖아요. 엄청나게 더우니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일상생활에서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우리 국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이렉트로 맞았죠. 직접적으로. 또 어떤 군인들은 군복을 입은 채로 흠뻑 맞아버리면 젖어버리죠. 젖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제초제 하는 과정에서 제초제가 넘쳐가지고, 우리 농약통에서 넘쳐가지고 몸에 닿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시원해요.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초제의 피해를 모르고 막 우리 군인들은 막 오히려 그 고엽제를 하늘에서 뿌릴 때는 막 일부러 팬티만 입고 나가서 일부러 시원하게 맞았다는 그런 얘기도 속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초제를 많이 흡수한 우리 파월 장병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또 젊었을 때는 그 내분비가 그래도 더 활력 있게, 환경 호르몬이 좀 흡수했어도 활력 있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생활했습니다만, 나이가 먹으니까 이 활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그 고엽제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호르몬이란 환경 속에서 인체 안에 들어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항남성 호르몬 엔트로겐 작용을 하며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 인체 안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가지고 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엔트로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생태계에 이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생물체 내로 유입되면 마치 호르몬과 같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개념입니다. 생물체 내로 유입되면 우리는 주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이 환경 호르몬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이 생명체죠, 생물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여러분들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요, 나무에다 제초제를 뿌리면은 정상적인 이파리가 죽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 제초제가 흡수가 됐는데 죽으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죽지 않은 상황인데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크기라든가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크기나 형태가 아닌 아주 이상한 형태의 이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식물체가 느끼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테오 콜본 박사 등에 져서 빼앗긴 미래, 1996년도에 미국 출판이래요. 이게 아까 지난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죠. 도둑맞은 미래, 또 빼앗긴 미래. 보시면은 남성들의 정자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물고기, 고동의 성전환으로 암컷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에 따른 자연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성화. 물고기, 그 다음에 고동. 고동도 동물이죠. 물고기도 동물이고. 인간들의 편의와 대량 생산 개발로 수백만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에서 기인한다. 즉, 이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합성 섬유, 연료, 알료가 무엇인지 아시죠? 페인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접착제, 식품 첨가제, 방향제 등이 유해 화학 물질이다. 그래서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겠지만 식품 첨가제 맛내기 위해서 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제를 집어넣는 경우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차라리 식품 첨가제 맛내기 위해서 우리 보진탕이라든가 또는 추어탕이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 뭘 집어넣습니까? 후춧가루 집어넣잖아요. 초피가루, 후춧가루 집어넣네.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생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식품 첨가제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흡수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어떤 맛있는 향이 나오든 바닐라 향, 원향 일단 많죠. 우리 인간이 자연의 향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그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는 엄청나게 자연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화학적으로 그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방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제. 꽃이라든가 이런 걸 따가지고 또는 잎이라든가 이런 걸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놈을 향을 맡을 수 있으면 전혀 우리 인체에 해를 안 끼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적으로 인위적으로 인간이 화학적으로 향을 만들어내요. 뭐 차속에 방향제 많이 마트에 가면 방향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차속에 냄새가 뭐 안 좋다고 해갖고 차속에다가 방향제를 놓는 경우 있죠. 또 차속뿐만 아니라 화장실 같은데 또는 거실이나 또는 상점의 마트에 또 이런 방향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안 좋은 냄새, 잡냄새를 뭐랄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화학물질로 만든 것들은 사용하면은 인체에 해롭다는 거죠.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을 흡수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겠다. 1997년 세계 야생 보호기금이 분류한 환경 호르몬은 뭐냐? DDT 등과 같은 유기염소계 농약, 다이옥신, PCB 등 합성 유기화합물 등 67종,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중에 51종이 국내에서 제조 유통 중이며 42종은 농약, 산업용 화학물질 등으로 구분되어 상용 금지, 취급 제한되고 있다. 이 자료가 그래도 좀 된 자료인데 최근 자료는 아직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환경 호르몬은 화학적 구조가 생명체 호르몬과 비슷하여 생명체 흡수 시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혼란시키고 성기의 기형화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 발생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거죠. 아까 생식 기능 저하 이것이 이제 환경 호르몬 많이 흡수하면은 정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든가 정자의 충실도를 떨어뜨리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암 발생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뭐 태운 음식 많이 먹으면 암 발생을 많이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환경 호르몬이다. 그래서 태운 음식 별로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별로 우리 인체를 위해서는 별로 안 좋다.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다. 돼지고기 구워 먹어야 맛있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어야 맛있잖아요. 삼겹살 삶아 먹는 것보다. 그런데 구워 먹는 것이 기름에 튀기거나 또는 구워 먹는 것이 쪄 먹는 것보다는 우리 건강에는 안 좋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워 먹는 것을 더 선호하잖아요. 더 맛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더 맛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우리 단 것. 과거에 비해서 우리 그 설탕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죠. 지금 식당도 당이 안 들어가면 뭐 설탕, 뭐 올리고당 이런 당이 안 들어가면은 음식 맛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단 것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단 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건강을 위해서 싫어하죠. 그래서 내분비 교란물질 노출 원인은 소각장,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을 오염시킨 후 오염물질이 물고기, 축산물 등 생물체로 축적한 다음 사람의 음식을 통하여 인체 내로 침투된다. 아까 잔류된 것들을
식물체라든가 동물체가 흡수해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은 옮아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음식 포장용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환경 호르몬 발생한다. 음식 포장용 플라스틱 대부분이 지금 음식 포장용을 전부 다 비닐로 아니면은 스티로폼으로 하죠. 응?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컵라면 끓여 먹는 것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컵라면 많이 좋아하는데요. 엄마들이 귀찮고 하니까 밥 해주기 귀찮고 또 음식 만들기 반찬 만들기 귀찮으니까 컵라면 하나 사다가 삶아주면 애들은 좋아하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식들의 건강을 엄청나게 해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컵라면 안 줄 거예요. 차라리 라면을 먹고 싶어 한다면 냄비에 끓여주는 것이 컵라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 컵라면은 스티로폼과 열이 같이 접촉을 하죠. 그건 바로 환경 호르몬을 많이 흡수한다는 거죠. 음식 포장 요즘 밖에서 떡, 과자, 빵 이런 것들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그럼 플라스틱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흡수하는 거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그 포장할 때 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이 없다 손치더라도 아무래도 플라스틱에서는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 호르몬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흡수를 하는 거죠. 일본의 국립의약품위생연구소에서 즉석 라면 등 일회용 식기, 폴리에틸렌 용기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대량 함유됨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강원대 환경화학연구소에서도 커피캔, 컵라면 용기, 젖병과 치아 발효기, 유아용 장난감, 플라스틱이겠죠. 플라스틱 식기류, 식품 보호용 랩 등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생활을 한다면 건강에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환경 호르몬을 어떻게 해야 적게 흡수하고 흡수하지 않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한참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대처 방안에서부터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 44분 정도 지났습니다. 44분 정도.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